저는 61살 박정우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에 소방서를 그만뒀어요. 허리 통증이 잦아지고 야간 근무할 때마다 어지럼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권했어요. 이제 몸을 아끼셔야죠. 제 아내 김명숙은 59입니다. 몇 해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왔어요. 재활을 꾸준히 했고 지금은 보조기구로 짧은 거리를 움직입니다. 저는 아침에 아내의 스트레칭을 도와주고 약을 챙겨주고 병원까지 데리고 가죠. 한때는 출동 준비로 분주하던 손이 이제는 약봉지를 세는데 익숙해졌어요. 아이들은 제법 컸습니다. 딸 박하진은 33,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아들 박지우는 30, 해외 공장으로 파견을 나가 있죠. 주말이면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필요한 거 없어요? 저는 늘 괜찮다고 답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앞섭니다. 이런 마음이 저를 더 고립시켰어요. 오후가 길어지면 거실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해질 무렵 창문 유리에 제 모습이 비쳤죠. 어깨가 굽고 입술이 말라 있었어요. 불을 향해 뛰던 사람은 어디 갔나 싶었습니다. 그런 날 동창 민태식이 전화를 했어요. 한번 나가보자. 이름 묻지 않고 사는 이야기 묻지 않는 여행 모임이 있다더라.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인간은 약해요. 마음이 허하면 더 약해지죠.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단풍이나 보고 오자. 돌아오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잠들면 베란다에 섰어요.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문득 생각했죠. 사람을 살리던 제 손이 내 사람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선을 조금 넘어도 된다고 느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나를 내려놓고 싶었어요. 스스로를 잠시 내려놓으면 가족을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을 거라는 억지 논리였습니다. 인간은 그런 핑계를 잘 만들어요. 저는 그 핑계를 붙잡았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저는 아내의 아침 식사를 차려두고 메모를 남겼어요. 점심은 냉장고 위칸, 약은 흰 통, 도우미가 오는 시간은 11시. 전화를 자주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잘 다녀와요. 아내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잠깐 멈췄죠. 신발끈을 한 번 더 당겼어요. 떠나는 발걸음이 가벼우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무거움이 있어야 돌아올 자리가 보일 것 같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 이상은 아니야. 제 마음은 그렇게 흔들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강릉행 기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창밖의 논밭은 이미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늦가을 바람이 플랫폼을 훑고 지나가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단지 구경 온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몸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의자 가장자리를 두드렸고 발끝은 바닥을 살짝 문질렀죠. 마음이 어딘가를 향하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 신호가 부끄러웠습니다. 강릉역에서 단체 버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내하는 여자는 밝게 웃으며 좌석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중간줄 복도석이 제 자리였어요. 불편하지 않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창가석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복도석에 익숙해요. 현장에서는 늘 가운데를 지키고 양쪽을 살폈으니까요. 버스가 출발하고 한참 뒤 사회자가 자기소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내내 침묵했어요. 머릿속에서 말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말 대신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고집스러운 턱, 깊어진 미간, 그리고 왼쪽 어깨 밑으로 이어지는 흉터의 일부. 그게 저였습니다. 첫 휴게소에서 선영을 만났어요. 꽃집을 해요. 선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묻지 말자고 마음먹었는데 선영은 자연스럽게 속을 조금씩 내보였어요. 가게 앞에서 매일 아침 물을 주며 하루를 여는 이야기, 손님이 고른 꽃에 맞춰 리본을 묶을 때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들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소방서에서 구급대기를 하며 들었던 소란한 무전과 달랐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조용함이 필요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해는 기울었어요.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방 배정은 추첨이었죠. 저는 205호, 선영은 206호. 서로 옆방이었어요. 저녁 8시에 바비큐입니다. 사회자가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닫자 침묵이 밀려왔어요. 괜히 창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화장실 샤워 수전을 틀어 물줄기를 확인하고 다시 잠갔죠. 습관이에요. 현장에서는 작은 점검 하나가 큰 사고를 막습니다. 이런 버릇이 오늘도 나를 지켜줄까? 스스로 묻고 또 묻었어요. 저녁 무렵 마당에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숯불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와인 한 잔 하실래요? 선영이 권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약을 챙겨야 하는 아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잔을 받았죠. 잔 표면에 불빛이 흔들렸어요. 오늘은 각자의 어제를 내려놓아요. 선영이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잔을 입술에 댔어요.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오늘 나는 선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은 이해받을 때 방심해요. 저는 지금 이해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잔을 비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건가? 하지만 선영의 미소를 보자 그런 생각은 와인과 함께 목구멍 안으로 사라졌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음악이 커졌어요. 몇몇 사람은 어깨를 들썩였고 몇몇은 구석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한쪽에서 불빛을 보았어요. 불꽃이 튀며 타닥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출동벨 소리가 겹치기도 했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손에 든 꼬치를 접시에 내려놓고 불판 가장자리를 한번 확인했어요. 적당히 간격이 있고 옆에는 물이 담긴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안전 담당 괜찮네요. 사회자가 농담했어요.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고 말았죠. 선영이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팔꿈치가 살짝 스쳤습니다. 선영은 오늘 하루 동안 제게서 본 습관들을 말하며 웃었어요. 안전벨트를 2번 확인하고 문고리를 2번 당기고 비상구 표지판을 눈으로 먼저 훑는 버릇이 있네요. 저는 웃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버릇이 제 삶을 지켜왔어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사람 덕분에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선영은 잔을 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맙다는 말을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끝나면 또 다음 출동이 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묵은 응어리를 건드렸습니다. 선영과 저는 산책로로 나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낙엽 위로 둥근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낙엽을 끌고 갔어요. 발밑에서 바삭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호 씨. 선영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낮게 부르자 제 이름이 갑자기 낯설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 직업을 떠나면 지금의 나는 허한 사람이에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허한 구멍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체온으로 잠깐 막는 거죠. 그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어요. 선영의 손이 들어왔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오래 잊었던 감각이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방 앞에서 멈췄을 때 저는 문 손잡이를 본능적으로 살폈어요. 작은 흠집이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소리를 확인했어요. 괜찮아요. 선영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조금 마음을 놓았어요.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살짝 열어 바람길을 만들었어요. 잠시 앉아서 와인을 조금 더 마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선영에게 제 왼쪽 어깨 흉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상황, 동료가 잡아주던 손, 그때 들었던 불의 소리를요. 선영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고맙다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서 다음 날 아침에 저를 벌써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허한 구멍이 따뜻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제가 먼저 깼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았어요. 산은 어둡고 하늘은 조금 밝았습니다. 선영은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잔을 뒤집어 말려두었습니다. 물 자국이 남으면 미끄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 습관처럼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우습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점검이 제 마음을 붙들었어요. 침대 머리맡에 선영의 휴대폰이 뒤집혀 있었어요. 화면 가장자리에 메시지 알림이 아주 잠깐 번쩍였습니다. 저는 굳이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는다는 선택도 하나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 책임을 택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사람들은 피곤한 듯 웃었습니다. 사회자가 돌아가는 일정을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선영은 제게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차라리 고개만 끄덕이는 편이 더 정직하게 느껴졌어요. 버스에 오르기 전 선영이 작은 사진을 건넸어요. 전날 밤 산책로에서 가로등 아래 우리 그림자만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얼굴은 없고 그림자만 있었죠. 얼굴이 없어서 안심했지만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림자는 언제나 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으며 마음속에서 작은 경보를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경보를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게 울리도록 두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선영과 저는 번호를 교환했어요. 이름은 묻지 않기로 했지만 연락처는 남겼습니다. 저는 메시지로 안부를 보냈어요. 선영은 금세 답을 줬습니다. 조심스럽고 다정한 문장들이 오갔어요. 저는 최대한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습관이 여기서도 나왔어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집 앞 골목을 돌 때 저는 심호흡을 2번 했어요. 문을 열자 아내 명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아내는 웃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는 시간만큼 마음도 씻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물에 씻기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개를 2번 뒤집었어요. 차갑고 따뜻한 면이 번갈아 머리를 받쳤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영에게서 받은 그림자 사진이 지갑 안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제게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도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루만이라고 했는데 그 하루가 끝났는데도 뭔가 남아 있었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일상은 금세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어요. 아침 스트레칭, 점심 병원, 저녁 약 정리. 저는 시간을 나무 조각처럼 나눠 빈틈없이 맞춰갔습니다. 틈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 컸어요. 틈이 생기면 들어와선 안 될 것들이 스며듭니다. 그런데 틈은 생겼어요. 선영의 메시지가 잦아졌습니다. 안부, 날씨, 꽃시장 소식, 그리고 보고 싶다는 말. 처음엔 따뜻했어요. 그러나 하루에 20번이 넘어가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답을 늦게 하면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몇 번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전화가 몰려왔어요. 어느 날 병원 앞 벤치에서 잠깐 졸다가 깼을 때 앞에 선영이 서 있었어요. 선영은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제 마음이 움찔했어요. 병원 위치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떠올렸습니다. 저는 딱히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 속 응급 파우치를 확인했습니다. 쓸 일이 없기를 바라는 물건. 그 작은 확인이 제 호흡을 진정시켰어요. 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집 근처는 안 돼요. 병원은 더더욱 안 됩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동자는 흔들렸어요. 이해한다는 말 뒤에는 종종 다른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못 본 척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전화번호를 바꿀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내와 병원, 딸과 아들을 생각하면 쉽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금 화면을 더 복잡하게 바꾸고 일부 알림을 끄고
특정 시간에는 방에 금지로 돌렸어요. 그러면 마음도 조금 줄어들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설정으로 꺼지지 않았어요. 선영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체육센터 앞 도로에서 우연인 척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사람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멀리 서면 말도 짧아집니다. 저는 그 짧음을 택했어요. 어느 밤, 아내가 잠든 뒤 베란다에 나왔을 때 골목 아래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었고 유리창에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반사되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왼쪽 어깨 흉터가 간지럽듯 아팠어요. 몸이 먼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위치 공유 설정을 확인했어요. 사고 현장에서는 위치가 생명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위치가 덫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몇 가지 앱 권한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더 늦기 전에 끊자. 말은 쉬웠습니다. 현실은 무거웠어요. 다음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선영에게 정리하자고 말하기로요. 전화를 걸었어요. 안 돼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저는 그 단어가 가장 무거울 때를 알고 있습니다.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이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만큼 무거워요. 그날 밤부터 잠은 더 얕아졌습니다. 베개 위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선영의 말이 맞을까?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상황이 점점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요. 석 달이 지날 무렵 일이 터졌어요. 아내가 물리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어지럼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손목을 붙잡고 의자에 앉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응급실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바로 구급차를 부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마지막으로 봐요.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지금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아내가 몸을 떨었어요. 저는 빠른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가 보였어요. 병원까지 태워드릴게요. 제 머릿속에서 여러 상황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시간을 단축해야 했어요. 저는 문을 닫고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다시 열고 선영에게 짧게 부탁했습니다. 병원까지만요. 말끝이 단단했습니다. 차가 골목을 벗어났어요. 붉은 신호등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신호가 바뀌자 빠르게 가속했어요.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차 안냄새가 낯설었어요. 긴급 상황에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주위 차량, 보행자, 골목길, 병원 진입로.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졌어요.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내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팔에 힘을 주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딸 하진이 뛰어왔습니다. 뒤이어 아들이 연락받고 병원으로 온다고 했어요. 하진이 제 옆에 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와 낯선 여자, 그리고 휠체어의 어머니. 복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반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길에서 도움을 받았어. 어머니 상태가 우선이야. 말이 입술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평소 하던 설명하는 톤으로 말했어요.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곧장 따라 들어갔어요. 선영의 발소리는 복도에서 멈췄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도착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궁금함을 꾹 삼키고 있었어요. 저는 의사 설명을 들으며 필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동의서에 이름을 적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은 제게 익숙해요.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서 사람은 간결해집니다. 그 간결함이 내면의 혼란을 잠시 덮었어요. 수술이 시작되자 복도는 길어졌습니다. 의자에 앉자 허리가 아팠어요. 저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선영은 보이지 않았어요. 딸은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분 누구예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우연히 도와준 사람이야.
딸은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은 위기 앞에서 순서를 압니다. 먼저 생명, 그 다음 다른 것들. 제가 그 순서를 가르쳤고 아이들은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더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가 가슴을 눌렀어요. 저는 왼쪽 어깨 흉터를 손끝으로 눌렀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기억이 쑤셨어요. 그 기억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하라고.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어요.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며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허리를 폈어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 병원 복도에는 쌓인 피로가 공기처럼 떠다닙니다. 그 냄새가 익숙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본 얼굴은 예상대로였어요. 선영이었습니다. 이야기해요. 선영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선영은 한 발 더 다가왔어요. 그때 거실에서 아내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구예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선영의 신발이 문턱을 막았습니다. 이 순간 저는 확실한 선택을 해야 했어요. 문을 닫고 경계를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요. 더 이상 오시면 신고하겠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본분과 같은 사람을 집 앞에서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거실 조명이 밝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고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분명히 했어요. 아이들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쳤습니다. 실망, 걱정, 분노, 그리고 아버지를 보호하려는 마음. 경찰 상담을 받으세요. 딸이 말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동의했어요.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상담을 받았고 접근 금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말해야 할 것을 말하고 보여줄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저는 가지고 있던 메시지 기록, 통화 목록, 병원 앞에서 만난 일, 집 앞에 나타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경찰관은 차분히 메모했습니다. 며칠 뒤 선영의 연락은 끊겼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파트 경비실과도 상의했습니다. 저는 전화번호를 정리했고 일부 계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집 안에서의 안전 수칙을 세웠습니다. 문은 2번 확인, 낯선 차는 번호를 기록, 병원 동선은 다양하게 운용. 저는 원래 규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그 규칙을 제 삶의 안전망으로 더 촘촘히 짰습니다. 아내는 회복실에서 천천히 앉기 연습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 앉아 손목을 받쳤습니다. 괜찮아요?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경계를 넘지 않겠다고. 가끔 새벽에 깹니다. 베란다에서 어둠을 봐요. 골목 끝 가로등이 노랗게 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손을 가만히 포개 놓아요. 왼쪽 어깨 흉터는 여전히 제 피부 위에 있습니다. 그 흉터가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무모함의 흔적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는 신호. 저는 오늘도 작은 응급 파우치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여전히 반창고와 소독약이 들어있어요. 누군가가 필요로 하면 꺼내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타인을 돌보는 손과 내 가족을 지키는 손은 같은 손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단풍은 이미 졌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남아있어요. 거기서 새 잎이 날 겁니다. 저는 그 새 잎을 기다려요. 다짐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오늘도 문고리를 2번 확인하고 불을 끄고 아내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맞춰요. 이것이 제가 지켜야 할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저는 다시 배우고 있어요. 진짜 용기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것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